자, 지금 시간부터 6번 시스템 보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보안은 보통 어렵다고들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 이유가 용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 다 사실인데요. 진짜 이렇게 어려운 시스템 보안을 하는 방법은 딴 건 몰라도 적어도 기출 문제는 외워야 돼요. 네, 그리고 최대한 제가 이제 그 문제풀이 하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할게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없는 분들은 기출 요거 정답만 외우시고 그 풀이는 건너뛰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인제 저는 최대한 이게 뭐 답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내용이 뭔지 최대한 이거를 풀어서 설명할 건데 막상 해 보니까 이게 너무 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천천히 이게 내용이 뭔지 좀 알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풀이를 들으면 좋고요. 또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그 풀이는 건너뛰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문제 풀이하기 전에 미리 그거를 알려드리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11번을 보면은 다음은 운영체계의 목적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써라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뭐 단위 시간당 처리하는 작업량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우리 교재 466페이지에 보면요. 여기에 운영체계의 목적이 있어요. 즉 여기에는 처리 능력, 신뢰도, 응답 시간, 반환 시간, 사용 가능도 요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뭐냐? 자, 운영체계라고 부르는 거 있죠? OS, 오퍼레이션 시스템인데 여기에 이렇게 사용자가 있어요. 그리고 하드웨어가 있겠죠? 이 하드웨어는 CPU, 메모리, 뭐 마우스, 키보드, 프린터, 뭐 그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용자가 다루고 있는 그 프로그램은 운용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자, 운영체계가 있는데 운영체계를 도와주는 작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게시판, 그림판, 메모장. 자, 그런 것들을 유틸리티라고 이야기하고요. 운영체계는 여기 있어. 그리고 이 운영체계가 직접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운영체계에 뭘 줬냐면요. 커널을 줬어요. 그러면은 이 커널이 하는 일은 운영체계를 대신해서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커널이에요. 그렇다면은 아까 문제에서 나왔던 운영체계의 목적은 뭐냐? 이건 뭐 뻔해요. 자, 첫 번째는 트루풋, 처리 능력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뢰도를 역시 얘도 높이는 거예요. 즉 신뢰도라고 하는 건요. 요거는 뭐 뻔하죠. 즉 시간에 따라서 이게 변함없이 주어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신뢰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응답 시간 단축이 있는데 응답 시간이 있고요. 반환 시간이 있는데 얘는 조금 틀려요. 즉 응답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떠한 명령을 내리면은 그 명령을 실행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응답 시간이고요. 그럼 자, 반환 시간은 뭐냐면요. 최종 결과까지 걸린 시간. 즉, 내가 지금 어떠한 뭐 사원한테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이 사원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최종 보고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반환 시간이죠. 일을 다 끝내고 그 결과를 내놓는 시간이 반환 시간이고요. 응답 시간은 내가 누구를 부르면은 내 부름에 대답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바로 응답 시간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용 가능도는 얘는 뭐 가동률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즉 얼마나 빨리 사용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컨널 했었는데 이 컨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사람이 있고 지금 이 하드웨어가 CPU, 메모리, 뭐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이런 것들이 주변 장치죠. 그러면은 사람이 다루는 거는 응용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뭐 유틸리티, 컴파일러, DB, 운영 체계를 통틀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그 빨리 바뀌는 게 이 하드웨어죠. 이렇게 그 발전 속도가 빠른 이러한 그 하드웨어를 직접 운영 체계가 컨트롤하는 거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뭘 뒀냐면은 바로 컨널을 둔 거예요. 즉, 이 컨널이 하는 일은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게 일인 거죠. 운영 체계 대신. 그래서 자, 이 컨널은요, 하드웨어의 특성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정리시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유닉스 계열, 뭐 우리 그 PC도 마찬가지. 자, 우리 그 컴퓨터에 시스템이 부팅될 때 가장 먼저 읽혀지는 운영 체계의 핵심 부분이 바로 커널이죠. 커널이고, 자, 얘는 주기억 장치에 상주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건요, 이것도 역시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요게 지금 CPU예요. CPU. CPU가 하는 일은 제어, 연산, 기억을 하는 게 바로 자, CPU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램이라고 하는데, 자, 주기억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가 있어요. 자, 이거죠? 요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나 SSD 이놈들을 보조 기억 장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죠? 이게 이제 램이죠. 자, 램을 주기억 장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를 주기억 장치, 얘를 보조 기억 장치라고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용량이 크고 적고 그게 아니고 속도가 빠른 게 주기억 장치. 그래서 램을 주기억 장치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을 보조 기억 장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 캐시라고 있는데 이 캐시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컴퓨터의 작동 시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캐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 지금 뭐, 이거나 차이점은 뭐냐면은 요새 그 CPU가 되게 그 소형화, 규격화가 잘 되고 있죠. 또 5나노, 3나노 이러면서 CPU에 남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남는 공간에 아예 그냥 캐시를 그냥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요새 나오는 CPU는 CPU 안에 캐시를 같이 갖고 있어요. 하지만은 어차피 동작하는 방식은 요런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하나 큰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은 요게 이 프로그램이 이제 어떻게 도냐면요. 이렇게 도합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프로그램은 명령어의 집합이 프로그램이에요. 따라서 내가 어떠한 그 뭐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내 컴퓨터에 설치했어요. 그 말은 한글을 이루고 있는 명령어들이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자, 요 상태에서 내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요. 그러면은 그 명령어 중에서 화면에 띄울 때 필요한 명령어들을 로딩하는 거예요. 어디로? 주기억 장치인 램으로. 네. 자, 그런 다음에 이 램에서 이제 끝나면은 여기서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미리 캐시에다 옮겨놔요. 그러면은 자, CPU가 그 명령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먼저 뒤지는 데가 캐시를 뒤져요. 그래서 캐시에서 해당 명령어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 쓰는 거죠. 갖다 쓰는데 자, 이번에는 캐시에 CPU가 찾는 명령어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주기억 장치로 가서 해당 명령어를 찾아서 그것들 다시 캐시로다가 옮겨 놔야죠. 그런 다음에 다시 뒤져가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고 요거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요게 그 램인데 이 램을 주기억 장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 운영 체계에서 이 커널은
주기억 장치, 램에 상주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운영체계의 동작 원리에서 이중 모드가 있는데요. 듀얼 모드가 있는데, 이 이중 모드는 크게 사용자 모드와 터널 모드로 나누어지게 돼요. 즉, 여기서 터널 모드라고 하는 게 아까 했던 이놈이거든요. 즉, 내가 이 운영체계가 이런 것들 있죠. 내가 프린터를 해요. 그러면은 이 그 운영체계에서 바로 여기 주변 장치에 있는 프린터로 가는 게 아니고 먼저 커널을 호출해서 프린터를 하는 거죠. 즉, 이게 다 커널의 호출인데 크게 모드는 사용자 모드와 커널 모드가 있어요. 즉, 그 사용자 프로세스에서 내가 이제 어떠한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자, 프린터라고 하는 버튼을 딱 눌러요. 그러면은 시스템 호출을 실행해가지고 내가 터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터널에서 프린터를 끝내는 거죠. 끝내면 다시 복귀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모드와 터널 모드 이거를 이중 모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모드는 다중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이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한다. 즉, 지금 프린터를 했는데 프린터에서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여기만 오류가 발생하는 거지 얘네들 상관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스템 전체에 오류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 모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사용자 모드와 커널 모드로 나눈다. 그리고 뭐 커널 모드를 특권 모드라고 해요. 즉, 하나의 프로그램은 사용자 모드와 커널 모드가 끊임없이 바뀌면서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유저 모드, 사용자 모드는 사용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상태. 즉, 뭐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그 상태예요. 자, 그렇게 내가 한글을 쓰고 있다가 프린터를 딱 누르면은 어디로 간다? 바로 커널 모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널 모드에서 프린팅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커널 모드. 이게 연산이 어려운 게 용어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커널 모드, 슈퍼바이저 모드, 시스템 모드, 특권 모드 다 같은 말.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뭐 프린터나 기타 하드웨어를 컨트롤할 때 사용하는 모드가 바로 커널 모드예요. 그래서 커널 모드는 사용자 모드에서 안 되고 커널 모드로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얘가 전환돼야 됩니다. 전환이 돼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듀얼 모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유저 모드와 커널 모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바뀌는 거는 시스템 콜, 시스템 호스트를 통해서 커널 모드로 요청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211번은 자, 볼까요, 한번? 단위 시간당 처리하는 작업량. 얘는 처리 능력이죠. 얘는 처리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실패 없이 주어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얘는 신뢰성, 신뢰도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사용자가 시스템의 작업을 의뢰한 후에 반응을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 얘는 응답 시간이에요. 이거 헷갈리지 안 되는데 응답 시간은 내가 누구를 부르면은 나의 부름에 반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응답 시간이고요. 반환 시간은 내가 어떠한 잡을 시키면은 그 잡을 다 끝내서 결과를 입력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바로 반환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은 가동률이라고 부르는 거는 사용 가능도. 그죠? 네. 요런 게 바로 운영체계의 목적이에요. 자, 그리고 212번은 A란 다중 사용자 프로그래밍 환경 또는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에서
특정 사용자의 프로그램이 실수로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바로 듀얼 모드 또는 이중 모드를 얘기하고 있는 것. 자, 이러한 이중 모드는 다른 사용자의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시스템 전체의 안정된 운영을 위한다. 그래서 뭐와 뭐로? 이거죠. 사용자 모드와 커널 모드로 나뉜다 하는 거예요. 여기 사용자 모드와 커널 모드로 구분된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은 사용자 모드와 커널 모드가 끊임없이 전환되면서 실행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커널 모드는 슈퍼바이저 모드 같은 말이에요. 네, 그게 바로 듀얼 모드 오퍼레이션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213번은 커널에 대한 설명이다. 바로 안에 들어갈 말로, 자, 커널이란, 네, 커널, 이거예요, 지금. 아까 했던 요거 있죠? 요거, 벌써. 요거, 커널. 요거,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거예요. 자, 커널이란 운영체계의 일부로 운영체계의 핵심적인 기능, 즉,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커널은 유닉스 계열의 시스템이 부팅될 때 가장 먼저 읽혀지는 운영체계의 핵심 부분으로 어디에 상주한다? 여기죠, 여기. 램. 그 램을 주기억 장치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같은 말이죠. 뭐 램이나 또는 뭐 주기억이나 같은 말이에요. 예. 여기에 상주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4번은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여러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컴퓨터가 사용자들의 프로그램을 번갈아 가면서 처리함으로써 각 사용자는 마치 독립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느낌을 주는 것을 얘는 정답은요. 정답은 시분할 시스템이에요. 시분할 시스템이고 요거는 시간이 급하신 분들은 요거 그냥 외우시고 이게 뭔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요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좀 길어요. 자, 이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먼저 시분할을 알기 위해서는 운영 체계가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살짝 봐야 돼요. 크게 뭐 세대별로 구분하는데 처음에 나왔던 거는 1세대라고 하는 거는 보통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일괄 처리를 하죠. 즉, 이 빨래 같은 것들도 매일 하는 게 아니고 모았다가 한 방에 처리하죠. 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초창기, 자, 1세대는 일괄 처리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 쓰고 있는 게 바로 다중 프로그램. 우리가 지금 쓰는 것도 일종의 다중 프로그램이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또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3세대가 바로 시분할이. 그러면은, 자, 이 15날이 바로 이거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CPU를 사용하고 다음 사용자에게로 사용 권한을 넘긴다. 그래서 각 사용자는 자신이 컴퓨터 시스템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바로 15날 시스템이에요. 자, 이런 건데, 지금 여기서 이 터미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모니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는 없고, 그냥 모니터만 있는 자,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CPU는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서 Q라고 되어 있는데, 이 Q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의 자료 구조의 한 형태예요. 마치 우리 계산대 있죠? 그 계산대와 비슷한데, 그러면은 이러한 그 시그널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요. 자, 요 A의 작업, 그 다음에 B의 작업, 그 다음에 C의 작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피드백, 즉 여기가 지금 그 라운드 로빈으로 계속 돌거든요. 먼저 정해진 시간만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A를 정해진 시간만큼 처리해요. 아직 안 끝났죠? 안 끝나면 얘는 맨 뒤로 가요. 그 다음에 B를 정해진 시간만큼 처리해요. 안 끝났죠? 맨 뒤로 가요. C도 처리해요. 맨 뒤로 가요. A도 처리해요.
다시 처리하고 B도 처리하고 C도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면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A를 처리했는데 이제 A가 다 끝났어요. 그다음에 B 다 끝났어요. C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처리하는 게 시분할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굉장히 빨리 돌리면요. 이 터미널 A는 마치 이 CPU를 나만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B와 C도 이거를 나만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바로 시분할이에요. 즉, 각 사용자는 자신이 컴퓨터 시스템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요게 시분할이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있어요. 뭐, 다중 처리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리얼타임, 실시간 시스템, 그 다음에 다중 모드 처리, 그 다음에 분산 처리 시스템, 이런 게 있는데, 자, 요 분산 처리는 요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클라우드 있죠? 클라우드가 바로 분산 처리 시스템이 일종의. 즉, 요렇게 각각의 자원들을, 이게 지금 클라우드죠? 클라우드에 분산돼서 처리하는 거. 요게 이제 그 분산 처리 시스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인베디드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인베디드는 시스템 온치거든요. 이게 이런 거죠. 전에는 그냥 선풍기가 그냥 바람만 불었는데, 요새는 뭐 이런 거 있죠? 뭐 자연바람, 뭐 산들바람, 또 밥솥인데 요새는 뭐 밥솥으로 많은 요리 할 수 있어. 즉, 밥솥에 들어가는 하나의 작은 컴퓨터를 인베디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베디드는요, 하나의 작은 컴퓨터예요. 그런데 인베디드는요, 얘는 전용이 전용, 전용, 즉 밥솥 전용, 선풍기 전용, 에어컨 전용. 그에 반해서 일반 컴퓨터는 뭐예요? 컴퓨터는 얘는 범용이죠. 이걸로 게임도 하고, 일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그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인베디. 자, 그래서 214번은 이렇게 말은 긴데, 한마디로 시분화 시스템이죠.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들은 프로그램을 번갈아 가며 처리한다. 그래서 이거를 시분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5번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다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일부로 내포되어 있는 내장형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 일반적인 범용 컴퓨터가 아닌 각종 전자제품과 정보기기 등에 설치된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스템 온칩 이런 것들을 인베디드 시스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애들을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6번은 자, 다음은 운영체계 동작 원리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자, 얘는 크게 A는 버퍼링이고요. B는 스플링인데 자, 요것만 외우세요. 시간이 없는 분들은 자, 주기억 장치에 여기 램에 상주하면은 얘는 버퍼링이고요. 보조 기억 장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상주하면은 얘는 스플링이에요. 자, 요것만 외워도 그냥 이거는 쓸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버퍼링과 스플링이 뭐냐? 자, 요거 설명할 건데 급하신 분들은 요거는 그냥 스킵하세요. 자, 이제 요거 설명할게요. 자, 이제 그 버퍼링과 스플링이 있는데 이 운영 체계에서 입출력하는 방식이 있어요. 즉, 여기서 운영 체계에서 크게 버퍼링과 스플링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버퍼링은 뭐냐면은, 외부의 자료가 여기 주기억 장치, 램에 저장될 때, 그거를 버퍼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스플링은 외부의 자료가 여기 하드 디스크 기억 장치, 즉,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될 때, 그거를 스플링이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 이거예요. 램에 저장되면은 버퍼링, 하드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되면은 스플링이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버퍼링은 뭐냐? 이건 우리가 많이 보죠. 즉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볼 때 버퍼링 걸리죠.
내가 얘를 이렇게 옮기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까지 올라온 그 자료들, 데이터는 바로 여기 램, 주기억 장치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버퍼링은 여기 주기억 장치에 상주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에 반해서 스플링은 여기 있거든요. 스플링은 이거 어디서 봤냐? 내가 프린터를 만약에 거의 뭐 굉장히 큰 파일을 프린팅해요. 그러면은 그 굉장히 큰 파일은 아무래도 여기 들어가는 좀 부담스럽고 용량이 딸리죠. 그래서 여기 보조 기억에 넣거든요. 근데 스플링은 여기, 즉 내가 복합기로 여기에 보시면은 자, 출력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스플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이 있어요. 즉 스플링이라고 하는 거는 복합기를 쓸 때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얘는 보조기억장치에 물려있는. 그래서 얘는 자, 주기억 장치에는 버퍼링, 보조기억장치에는 스플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퍼링이라고 하는 놈은 버퍼의 위치는 주기억인 램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혼자죠, 혼자. 그죠? 그에 반해서 스플링은 스플의 위치는 디스크, 바로 보조 기억 장치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 복합기는 나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 사무실 같이 쓰죠? 얘는 멀티 유저예요. 그래서 이거죠, 이제. 자, 여기 보조 기억 장치, 유기억 장치, 캐시, 그 다음에 CPU.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내가 어떠한 그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예를 들어서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그러면은 그게 어디에 깔리는 거예요? 여기에 깔리는 거죠? 여기에 깔리는 거예요. 즉, 한글을 구성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명령어가 여기 깔린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내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그럼 그게 뭐예요? 로딩이죠? 자, 로딩이 되면은 여기에서 화면에 화면에 띄울 때 필요한 명령어들을 주기억 장치인 램으로 로딩 딱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면에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뜬 상태죠. 그러면은 이 명령 리스트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미리 캐시에다가 옮겨놔요. 자, 옮겨놓으면은 CPU가 그 명령을 찾아, 내가 만약에 작업하다가 자, 세이브 버튼 누르면은 그 저장을 처리하기 위한 명령어를 찾죠. 그래서 있으면은 그 명령어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잘 사용하지 않은 구석에 있는 버튼 눌렀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번엔 캐시에 없네. 그거를 미스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뭐. 다시 주기억 장치로 가서 해당 명령어를 찾아서 그 명령어를 다시 캐시에 갖다 놔요. 그 다음에 또 뒤지는 거죠. 그럼 이번에 있겠죠. 그거를 히트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뭐 스택이다, 큐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자, 스택은요, 우리 램 있죠? 주기억 장치에서 미리 구현된 자료 구조의 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 스택은 입력과 삭제를 푸시와 팝으로 처리합니다. 즉, A라는 값을 푸시한다. 그러면은 포인터를 한 칸 올려요. 그런 다음에 이 자리에 A를 넣는 거예요. 또 B를 푸시한다. 한 칸 올려요. 그 자리에 놓고 C를 푸시한다. 한 칸 올려요. 그 자리에 놓고 D를 푸시한다. 한 칸 올리고 그 자리에 놓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스택이에요. 현재 자 꺼내는 거는 팝. 그래서 D를 꺼내고 그 다음에 한 칸 낮추고 팝하면은 C를 꺼내고 한 칸 낮추고 팝하면은 D를 꺼내고 한 칸 낮추고 다시 팝하면은 A를 꺼내고 한 칸 낮추고
그래서 스택은요, 리포라고 이야기하는데 먹고 토하기. 즉 나중에 먹은 애가 먼저 튀어나오죠. 그거를 리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 요게 이제 그 스택이고요. 또 이제 그 자료 구조의 한 형태에는 큐가 있어요. 큐는 뭐냐면요. 입력. 삽입이 있는데 삽입을 할 때 포인터가 리어 포인터가 있고요. 여기에다 A를 놓고 그다음에 또 삽입을 한다. 칸 올려요. 놓고 또 넣는다. 올리고 놓고. 자, 이번엔 삭제는 삭제할 때는 프론트 포인터가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걸 빼내고 그 다음에 또 삭제한다. 올리고 빼내고 또 삭제한다. 올리고 빼내고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삽입을 한다. 그러면은 올리고 삽입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큐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스택 또는 큐, 여기 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말들은 요 램에서 구현하고 있는 자료들의 자료 구조의 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렇게 짠 거예요. 자, 해서 그러니까 설명 되게 길었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이것만 더 외우세요 그냥. 자, 버퍼링은 기억 장치, 스플링은 디스크. 자, 요것만 외워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17번은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시스템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운영체계한테 알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 그리고 CPU는 이것의 발생을 알리는 신호를 받으면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 이게 뭐야? 해드릴게요.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과 프로그램 수행 상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저장한 다음에 처리 과정을 위한 프로그램에 이것을 시작한다. 자, 요 정답은 인터럽트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은 그냥 인터럽트라고 외우시고 이게 뭔가 궁금하신 분들만 보세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인터럽트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얘네들은 뭔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 오류가 난 거를 운영체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럽트를 쓰죠. 언제? Alt, Ctrl, Delt를 누르는 것도 하나의 인터럽트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인터럽트의 처리 과정은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죠? 운영체계. 자, 여기 운영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는 뭐냐면은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 프로그램 하는 거는 명령어를 하나씩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그 명령어를 처리하다가 만약에 오류가 딱 발생했어요. 그것을 인터럽트가 발생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요, 바로 인터럽트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 100번지 명령어는 일단 처리합니다. 자, 처리한 다음에 뭘 하냐? 이 상태를 저장한 다음에 이제 그 운영 체계로 가가지고 이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데 먼저 하는 거는 인터럽트 처리 루틴으로 가요. 그래서 다른 그 프로세서가 인터럽트를 하는 거를 금지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 프로세서의 상태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원인을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원인에 따라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데 이 인터럽트 처리는 어디 가냐? 일로 가요. 즉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가가지고 실질적인 인터럽트를 처리해. 끝나면 다시 복귀해가지고 뭐예요? 아까 요거 저장했던 거 있죠? 요거 그 프로세서의 상태를 복구하죠. 그 다음에 뭘 하냐? 요거 금지했던 거 있죠? 즉 인터럽트 허용하는 거. 그런 다음에 끝나면은 다시 복귀해서 계속 하던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인터럽트. 즉, 인터럽트는 예기치 않은 상황, 아니 뭐 전원 오류, 프로그램 오류,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났을 때 처리하는 것. 그래서 크게 보면은 외부 인터럽트가 있는데 요거만 해봤죠. 컨트롤 알트 델 이것도 뭐예요? 인터럽트예요. 외부 인터럽트. 또 내부 인터럽트는 뭐냐면은
프로그램 오류인데, 이런 거 있죠? 뭐, 0 나누기 2. 이거는 오류죠. 네, 이런 거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소프트 인터럽,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217번은, 정답은 인터럽. 자, 218번은,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실행 중인 프로그램, 즉, 써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시저가 활동 중인 것, 비동기적인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 그 다음에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의 존재로서 명시가 되는 것은 프로세스, 즉 써있는 프로그램,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219번은 다음은 운영체계의 동작 원리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여기 보시면은 A와 B가 있는데요. 요 A와 B는 지금 뭐 정답은 선점과 비선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 있죠? 여기 스케줄링 기법에는 자, 여기 자, 선점과 비선점이 있는데, 선점이라고 하는 거는 운영 체계가 강력한 제어권을 갖고 있어 가지고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강제로 끄집어낼 수 있으면은 선점이에요. 그에 반해서 비선점은 뭐냐면은 그 초기에 윈도우즈 프로그램 같이 운영 체계가 얘는 비선점이에요. 즉, 그 제어권이 없기 때문에 뭐 강제로 프로세스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비선점 스케줄링이고요. 자, 그래서 A번은 프로세스가 어떠한 프로세스가 CPU를 차지하고 있다. 즉, 점유하고 있을 때 다른 프로세스가 현재 프로세스를 중지시키고 자신이 CPU를 차지할 수 있는 기법. 이거는 이거죠. 선점. 즉, 운영체계한테 강력한 제어권이 있어가지고 강제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선점이에요. 자, 그럼 B는 뭐냐? 어떠한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으면 다른 프로세스는 CPU를 그 프로세스로부터 뺏을 수 없는 기법. 즉, 우리 그 윈도우즈 3.1처럼 초창기 윈도우즈는 이 비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만약에 어떤 프로세스가 똥났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리부팅을 매번 해야 되는 초창기 윈도우즈가 바로 비선점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219번은 A는 선점, B는 비선점 스케줄링이고요.